자, 41번 문제. 처음 나온 눈의 수는 이게 눈이라는 게 위에 문제에서 좀 잘라냈는데 이게 지금 주사위인 겁니다. 이게 주사위가 있을 때 주사위를 두 번 던져요. 첫 번째는 2의 배수가 나오고 1회에서는 2의 배수, 2회에서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럼 1회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주사위 넣은 거면 1부터 이렇게 6가지죠? 그 중에 2의 배수 네, 3가지. 아래 3의 배수 2가지. 그럼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건가요? 곱하는 건가요? 곱해야죠. 왜? 1회에서는 2의 배수가 나온다. 그리고 이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2에는 3의 배수가 나온다. 왜? 그리고란 말이 없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뭐뭐이고. 그리고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는 고배 법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장이죠. 이것, 그리고 저것. 둘 다 라는 개념이니까 총 6가지가 정답이에요. 그렇고요. 위에 있는 뭐 길 찾아가는 문제는 그래도 합시다. 네. 너무 또 알아서 하겠지라고 또 건너가면 혹시 또 화설이랑 집에 가서 화설아 요즘에 수학학원 수업이 어떠니? 그랬더니 요즘 수학 원장님이 너무 수업을 날로 잡수셔. 뭐 별거 설명 안 하고 그냥 님이 알아서 할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가 버리셔. 나는 잘 못하겠어. 이럴 수도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화설이 집에 가서 요즘 너 수학학원 수업 어떠니? 그러면 원장님이 정말 꼼꼼하고 열심히 설명해 주셔 이래야지. 그냥 날로 잡수셔?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니? 자, A지점과 B지점, 그 다음 B에서 C지점 사이의 길이 다음과 같아요. 이 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에서 B로 갈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가지라는 거.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경우의 수는 4가지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길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1번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2가지, 2번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4가지. 그럼 A에서 B 지점을 거쳐 C로 간다는 뜻은 A에서 B로 간다 또는 B에서 C로 간다. 이게 맞는 말이야? 아니면 A에서 B로 간다 그리고 B에서 C로 간다. 이게 맞는 말이야?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아래가 맞는 말이죠. A에서 B로 간 다음에 그리고 동시에 B에서 C로 간다.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4가지. 4가지. 그리고는 곱이야 합이야? 곱. 정답은 8가지. 이렇게 정답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보세요.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왜 잘 봐야 되냐면 이게 칸이 몇 칸이 안 될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가는 길을 일일이 나열해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P에서 Q로 가는 최단거리. 최단거리란 말이 왜 필요하죠?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저기다 칸 쳐볼게요. 칸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칸을 좀 크게, 칸 가운데 칸 하나, 또 이렇게 칸 2개. 여기가 P고요. 색깔로 구분할까요? 얘가 P고요. 얘가 Q입니다. 여기가 R입니다. 자, 문제는 P에서 Q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랍니다. 근데 왜 최단이란 말이 왜 붙죠? 최단은 가장 짧은 거리라는 뜻인데 저런 말이 왜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P에서 Q로 가는데 이 길을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오른쪽 갔다가 다시 왼쪽 돌아갔다가 이거 반복하다 보면 몇 번이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식의 반복이면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최단거리라는 얘기는 위치상 P가 왼쪽 아래, Q가 오른쪽 위에 있기 때문에 P에서 Q로 갈 때는 오른쪽 가는 길과 위로 가는 길만 최단거리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Q에서 Q에서 R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Q에서 R로 갈 때도 오른쪽 가는 길과 위로 가는 길만 최단거리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왼쪽 가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최단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P에서 Q로 가는 최단거리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 봐. 이제 색칠할 거야. 색칠 공부. 한 가지. 맞나요? 또 두 가지.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두 가지. 그럼 이번에는 1번 이제 답이 됐고요. 두 가지. 이번에는 Q에서 R로 가는 최단거리. 따져봅시다. Q에서 R로 가는 최단거리. 한 가지. 됐나요? 또 두 가지. 그 다음 세 가지. 그럼 Q에서 R로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럼 P에서 Q를 거쳐 R로 가는 최단거리죠. 그럼 P에서 Q로 갈 때 몇 가지? 두 가지. Q에서 R로 갈 때 몇 가지? 세 가지. 이걸 더해야 돼? 아니면 곱해야 돼? 곱해야죠. 왜 곱해야 됩니까? 그래서 Q 그리고 R, P에서 Q로 간 거에다가 그리고의 개념이 성립하죠. 그리고 Q에서 R로.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곱셈에서 2 곱하기 3, 6가지가 정답이 돼요. 좋아. 좋아. 할만한데? 뭐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그렸는데? 여기가 P예요. 에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에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할게요. 더 많이. 자, 얘가 P, 여기 Q, 여기 R. 자, P에서 Q를 거쳐 다시 Q에서 R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뭐 못할 정도는 아니야. 에이,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아까 이 그림보다는 분명히 귀찮아졌죠. 특히 Q에서 R로 갈 때는 칸수도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그리다 보면 하나, 둘, 좀 그리다 보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해. 그럼 이런 방법은 칸이 좀 작을 때는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칸이 많아지게 되면 썩 우리한테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 찾아야죠.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건 잘 기억해 두세요. 고등학교 가도 이 방법은 쓰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이 바닥 부분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요 바닥 부분. 보통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이 바닥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에 각각 1씩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1씩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도 1씩 이렇게 한 칸 단위당 1씩 쓰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데 필요가 없는 거야. 왜지? 어차피 P에서 Q로 간 다음에 Q에서 R로 가는 최단거리만 구하려면 여기만 그리면 돼. 여기 이 네모칸 여기 다시 Q에서
R로 가는 최단 거리는 여기. 여긴 이 칸들만 있으면 돼요. 맞니? 그래서 아까 이런 칸들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칸들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일로 안 갈 거니까. 일로 가는 순간부터는 최단거리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 만약 여기서 나 1이 갔어. 근데 Q를 거쳐가야 된대. 그럼 Q를 거쳐가려면 뭐 위로 갔든 위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왼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는 최단거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여기 칸만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칸만 필요하다. 여기 칸만 필요하다. 이걸 다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우개를 크게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걸 안 해봐서 지워지고 여기가 또 안 지워져. 왜 안 지워져? 아니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못해서 그래. 아직 선생님이 이걸 잘 쓸 줄을 몰라서. 펜 쪽도 헷갈리네 이제. 이건가? 네. 어쨌든 여기만 쓰겠다는 얘기죠. 귀찮아. 그래서 이 그림만 다시 그릴게요. 이 그림 기억하세요. 이 그림만 다시 그립니다. 여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P, Q 맞죠? 그 다음 아까 이쪽 그림 맞죠? 자, 그림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맞지? 마음에 안 드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P에서 Q로 갔다 다시 Q에서 R로 가는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에서 이걸 일일이 그리다 보면 사실 뭐 이 정도도 할 만은 해요. 근데 좀 더 많아질 것 대비해서 귀찮아지니까 그때 풀이하는 방법은 이제 이 방법이요.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교점에 각각 1을 쓴다. 이렇게 됐어요? 이쪽도 가로와 여기를 새로운 네모칸이라고 생각하고 이쪽도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교점에 각각 이렇게 1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잘 봐.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잘 보고 있니? 잘 봐야 돼. 여기 있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왜 두 가지냐면 이 점의 왼쪽에 있는 숫자 뭐라 써져 있죠? 1. 이 지점의 아래에 있는 숫자 1. 걔네들을 더해서 2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더하는 거죠? 왜 더하는 거냐면 이쪽 길 한 가지와 이쪽 길로 오는 한 가지를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는 길 한 가지와 오른쪽에서 오는 길 한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치? 이 지점을 오려면 이렇게 오는 길 하나와 이렇게 오는 길 하나 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리고의 개념이 아니고 또는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 길로 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와 이쪽 길로 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를 서로 덧셈해서 여기는 두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맞니? 그럼 여기는 몇 가지야? 왼쪽에 있는 숫자 2와 아래에 있는 숫자 1을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생긴 위치니까 세 가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이렇게 오는 거잖아. 길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 여기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세 가지. 그럼 여기 있는 지점까지는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6가지. 괜찮아요? 그래서 P에서 Q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6가지야. 자, 이제 Q에서 R로 가는 겁니다.
그럼 Q에서 R로 가다 보면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들이 각각 필요한 거예요. 여기 경우의 수 몇 가지? 얘랑 얘랑 합쳐진 거니까 두 가지. 여기 경우의 수는 얘랑 얘랑 합쳐진 거니까 세 가지. 여기 경우의 수는 얘랑 얘랑 합쳐진 거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경우의 수는 얘랑 얘랑 합쳐진 거니까 세 가지. 여기는 3과 3을 더해서 6가지. 그럼 여기 있는 경우의 수는 6과 4를 더한 10가지. 그럼 최종 결론은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Q에서 R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0가지. 얘네들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에이, 곱해야죠. 이건 P에서 Q로 가고 그리고 다시 R로 가는 거니까 이쪽도 해야 되고 이쪽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곱하면 정답은 60까지. 봐, 생각보다 많잖아. 이거 언제 다 써, 이거 일일이. 이해됩니까? 자, 그럼 선생님 연습 문제 하나 줄 테니까 해봐. 지금. 네, 여기 P, 여기 Q, 예, R. P에서 Q로 갔다가 R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자, 이게 그림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그려보면 여기가 일단은 필요해요. 이 칸이, 요 네모 칸이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칸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 칸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 여기 칸이 필요합니다. 내가 암산한 걸 얘기한 거야. 네. 근데 얼핏 답들 들어보니까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해봅시다. 이쪽을 따질 때는 가로와 세로, 여기는 이 직사각형 모양만 생각하되 직사각형의 외부에 있는 밑에 있는 칸과 세로가 만나는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위치에 일씩 쓰시고 왼쪽 세로 부분에 또 가로와 만나는 교점에다가 각각 1을 써주십니다. 그 여기 있는 위치는 1과 2를 더한 2, 여기는 이 위치는 여기는 2와 1을 더한 3, 여기는 4. 좋아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3과 3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6, 여기는 6과 4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10. 그럼 여기는 이제 4가 될 테고 여기는 4와 6을 더한 10, 여기는 20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럼 P에서 Q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0까지. 그 다음 Q에서 R로 가는 것도 결론 요 파란색만 보면 됩니다. 딴 데는 볼 필요 없고. 그럼 파란색 아래쪽에 있는 가로가 세로와 만나는 교점에 각각 1을 쓰죠. 왼쪽 세로에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교점에 각각 1을 씁니다. 그리고 왼쪽과 아래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진 숫자, 여기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도 1을 써야 되겠습니까? 여기도 1을 써야 되니까요. 여기는 1과 2를 더한 3, 여기는 3과 3을 더한 6, 여기는 6과 4를 더한 10, 여기는 15. 그럼 여기가 15. 근데 P에서 Q로 갔다가 다시 R로 가는 케이스의 경우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곱해야 되겠죠. 정답은 300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이렇게 정답이 돼서 두 분 다 틀리셨네요. 화산 어디서 틀렸나요? 넌 어디서 틀렸어요? 둘 다 틀렸고. 빨간 거는 뭐라고 썼는데? 13? 아, 계산하다 오늘 잘못했구나. 네, 각각 이제 두 분이 어디서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화설이 알겠어 이제? 어디서 틀렸는지? 네, 알겠어요. 자, 한 번 더. 근데 이것만 계속 하기는 좀 그런데. 한 번 더 해서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는 니네가 맞추면 이제는 화설이 손모가지 날리는 걸로.
서로 맞춘 사람이 반대편 사람 손모가지 날리는 걸로.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런 관련된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시고, 네, 여기서 이쪽 페이지에서는 뭐 딴 거보다 뭐 이런 문제들 있죠. 여기 52번 같은 거. 세 개의 전구를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를 계산하시오. 근데 이건 문제 좀 더 자세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낸 문제예요. 요 뒤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 모두 꺼지는 경우는 뭐 제외한다. 혹은 뭐 모두 꺼진 경우도 포함한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꺼졌을 때 이게 신호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면 이게 문제가 나중에 출제됐을 때 학생들한테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문제들은 다 뒤에 보면 저런 말이 붙어 있어요. 모두 꺼진 경우는 포함할 건지 아니면 뺄 건지에 대한 거. 일단 우린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세 개의 전구를 그릴게요. 이게 전구입니다. 네, 세 개의 전구예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전구에 불을 켜거나 꺼서 이 불을 보고 멀리서 신호가 될 수 있도록 개수를 만든다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얘가 불이 온됐어요. 얘는 불이 꺼졌어요. 얘는 불이 온됐다고 칩시다. 그럼 멀리서 봤을 때 어떤 신호가 보이냐면 여기 색칠되어 있고 얘는 꺼져 있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런 식의 신호가 보일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총 이렇게 하다 보면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그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신호의 이름을 앞쪽에 있는 전구를 A, 가운데를 B, 끝에 있는 걸 C라고 합시다. 그럼 A, B, C 전구에 각각 물어보는 거야. A한테. 야, 너 신호 A한테 야, 너 신호 몇 개 만들 수 있어? 나는 켜지거나 꺼지거나 두 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어. B한테 야, 혹시 너 경우의 수 몇 개 만들 수 있어? 나는 켜든지 꺼든지 두 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어. C도 마찬가지겠죠? 두 가지 경우의 수. 그럼 전체 경우의 수인 걸 다 더해야 되는 거야? 곱해야 되는 거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만 켜지고 BC는 안 켜지겠다는 뜻은 A만 선택하고 BC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A의 신호도 봐야 되고 B의 신호도 봐야 되고 C의 신호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A 그리고 B 전구 그리고 C 전구 모두 다 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곱의 개념 총 8가지. 근데 이게 답인 줄 알았죠? 답인 줄 알았는데 맨 끝에 뭐라 돼 있어요? 모두 꺼진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뜻은 이 8가지 중에는 모두 꺼져 있는 케이스가 몇 번 포함되어 있죠? 한 번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 모두 꺼져 있는 케이스는 뭐냐면 이게 꺼지고 얘도 꺼지고 얘도 꺼졌을 때요. 근데 이 케이스는 신호가 지금 안 들어있는 상태로 지금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뜻이니 이 경우는 하나 빼야 된다. 정답은 7가지. 이렇게 문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잖아.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바꿔 쓰세요. 모두 꺼진 경우. 네, 모두 꺼진 경우로 문제를 바꿔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3에서 56까지 여기 있는 문제들. 보실까요?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따지는데 A한테 물어봤어. 야, 너 뭐 낼 거야? 나? 가위 아니면 바위 아니면 보를 낼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3가지입니다. A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그럼 B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똑같이 3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3 아니면 3 곱하기 3 3 곱하기 3. 그러면 A가 내고 그리고 B도 동시에 내야 게임이 되죠. 둘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9가지구나. 그럼 54번 A가 이 9가지 중에 A가 이기는 경우 수가 있을까요? 이게 왜 9가지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왜 9가지야? A가 가위를 냈다 칩시다. 그럼 B가 낼 수 있는 거는 가위, 바위, 보. 이게 세 가지예요. 근데 A가 바위를 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B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가위, 바위, 보. A가 보를 냈다고 칩시다. 그럼 B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가위, 바위, 보. 그래서 끝에 있는 총 경우의 수를 다 셌더니 몇 가지가 돼요? 9가지. 이렇게 해서 9가지가 된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서 9가지가 된다. 자, 근데 그 중에서 A가 이기는 케이스만 봅시다. A가 이기려면 첫 번째 A가 가위를 냈을 때 B는 뭘 내야 이기죠? 보를 내야 A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A가 바위를 내면 가위를 내야 이겨요. A가 보를 내면 바위를 내야 이기죠. 몇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그럼 A가 지는 케이스는 몇 가지인가요? 아니죠. A가 지려면 이렇게 내면 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면 집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내면 집니다.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근데 그럼 전체 9가지 중에 A가 이기는 게 세 가지, A가 지는 게 세 가지. 그럼 A가 비기는 케이스는 다시 세 가지죠. A가 비긴다는 얘기는 A와 B가 서로 비긴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A가 이기는 케이스 세 가지, A가 지는 케이스 세 가지, 그 다음에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비기는 케이스가 세 가지. 총 합쳐서 9가지가 나온다. 이건 왜 합치죠? 왜 안 곱하는 겁니까? 왜 안 곱하냐면 A가 이기면서 동시에 그리고 A가 지고 동시에 A가 비길 수 있나요? A가 이기는 동시에 비기는 동시에 질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 이 사건들을 모조리 다 덧셈하면 위에서 나온 9가지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건 3명이 가위바위보 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뭐라고요? 3명이 가위바위보 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3명이 모였어. 3명이 모여있어. 이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이게 낼 수 있는 가지수 총 몇 가지? 이걸 어렵게 생각한다고? 27이겠지. 한 사람당 몇 가지씩 해요? 3가지. 근데 동시에 내는 거니까 3의 3가지, 세제곱배 27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되셨어요? 네.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요 밑에 뭐 A가 이기는 케이스, 뭐 A와 뭐 A는 지는 케이스, 뭐 A가 비기는 케이스 뭐 이렇게 문제 나와 있을 텐데 그거는 좀 더 연습이 되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요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주사위 n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6의 n제곱이에요. 주사위 1개 던지면 경우의 수 6개.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6 곱하기 6, 6의 제곱개.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지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세제곱개. 됐어요? 동전을 n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n제곱개 가지. 지금 한 대로 가위바위보를 가위, 바위, 보를 n명이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의 n제곱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웃에서 일렬, 정수 개수, 대표 뽑는 경우의 수,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일단 오늘은 여기를 해봅시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되는데 이건 칸이 없어서 여기다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승준이가 반장이야. 근데 반에 이렇게 5명이 있어. 그러니까 승준이를 제외하고, 승준이 반장이니까 승준이를 제외하고 이렇게 5명 앞에 서 있어. 근데 선생님이 승준아, 저 5명을 네가 마음대로 5명을 일렬로 세워보시오. 그럼 몇 가지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이거는 일렬로 세운다는 얘기는 뭐 가로로 세우냐 세로로 세우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순서 있게 차례대로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가로로 세운다 칩시다. 제일 앞에 첫 자리, 그 다음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에 저 사람들을 배열할 거예요. 그럼 승준이가 반장이니까 그럼 맨 앞자리에 누굴 세우지? 여기다 세울 수 있는 사람의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5가지겠죠? A를 놓을까? A를 놔도 되지. 아니면 B를 놔도 되고, 아니면 C를 놔도 되고, 아니면 D를 놓거나, 아니면 E를 놓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가지입니다. 사람 한 명이 빠져나왔잖아. 맨 앞에 세운 사람 한 명 빼고, 여기 예를 든 거다. 그냥 D를 놨다고 치자. 그럼 D를 빼고 나머지 4명 중에 세우는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겠죠. 그럼 세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왜 3가지냐면 네 번째 자리에도 누굴 세웠을 거 아니야. 뭐 B를 세웠다 치자. 여기다 B를 놨어요. 그럼 B와 D 빼고 A, C, E 남은 3사람 중에 세우는 거니까 3가지. 그럼 마지막에 뒤쪽에 있는 네 번째 자리에는 여기 세 번째 자리에 누굴 세웠겠죠? 뭐 E를 세웠다 칩시다. 여기다 E를 세워놨어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와 C 2가지. 그럼 마지막 한 자리는 A, C 중에 내가 만약 A를 세웠다 칩시다. 여기다가. 그럼 마지막 한 자리에는 이거 뭐 선택 권한이 없잖아요. C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한 가지. 그럼 이거 나와 있는 숫자들을 모두 다 곱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건 더하는 게 맞는 건가? 곱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고 그리고 여기 5명을 전부 다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 그럼 맨 앞자리만 채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자리에 세우고 두 번째 자리에 세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셈을 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120가지가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요. 꽤 많습니다. 일일이 계산하기는 힘든 케이스라는 얘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배웠던 경우의 수 계산법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보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자, 근데 선생님이 아니 승준아 5명을 다 앉을 자리가 없어. 자리가 3자리밖에 없다 야. 5명 중에 네가 3명만 뽑아서 5명 중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5명 중 3명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아니지. 5가지지, 그렇지. 어쨌든 A, B, C, D, E 5명 중에 고르는 거니까. 그 다음은